세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래 살게 된 장수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경제학도 오종남입니다. 장수는 우리 모두가 바라던 소망이었습니다. 2024년에 평균 수명이 84세가 된 지금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장수의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들의 정년은 아무리 많아도 60세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정년을 맞은 시점에 만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20, 30년을 살아야 된다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에서 장수 시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정년퇴직 후에 노후 생활의 복지 제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면에 국민연금 제도가 출범하기는 했으나 지금 현재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수준은 노인의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세대가 OECD 선진국 클럽 국가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원인이 물론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행복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이란 무엇냐?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답은 이렇습니다. 행복? 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이런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다른 사람 둘러보면서.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노년기의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산소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공기의 고마움을 체험하고 사는 거죠. 행복이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생각할 겨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면 그래, 월급 못 받게 된 정년퇴직을 하는 시점에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행하다는 거지 여기서 끝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돈이란 없으면 불편한 거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더 행복하다고 누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까? 아니죠. 돈이란 먹고 사는데 특별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보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인간이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내가 삶의 보람을 찾을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행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경제적인 준비가 되는 거고, 그러나 행복이 필요 조건뿐만 아니라 충분하려면 경제적인 준비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공직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공직을 하고 나서 55세에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나의 삶의 보람을 어디서 찾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았겠죠. 나의 삶의 보람은 내가 먼저 깨달은, 우리나라가 장수시대를 맞았지만 장수시대가 반드시 축복이 아닌 고민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더 늦기 전에 또 더 늙기 전에 내가 장수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 저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대신에 나의 입장과 똑같이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는 겁니다.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인권도 당연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의 인권도 똑같이 존중하는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한테 하대를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프장에 가서 캐디에게 하대를 하곤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인격만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골프장에서 일하는 도우미 캐디는 인격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 상대방의 인격도 나의 인격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존중하는 사람을 저는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거동이 젊을 때와 같을 수는 없겠죠. 육체적인 능력이 젊을 때와 똑같을 수는 없겠죠. 어느 시점부터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능력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뇌는 나이와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를 평소에 사용함으로써 뇌의 퇴화를 막을 수 있다 하는 연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에 서정주 시인 같은 분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계의 산의 높이를 매일 외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뇌를 사용함으로써 뇌가 퇴화하는 과정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조금 더 더디게 퇴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대학의 과학기술 최고 전략과정의 주임 교수이기 때문에 과학에 관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팔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 하기 전에 뇌 사진을 찍고 6개월 만에 기부스를 풀고 나서 뇌 사진을 찍어 봤더니 기부스를 한, 예를 들면 왼쪽 팔을 제어하는 뇌는 많이 퇴화되어 있고 오른쪽 팔을 제어하는 뇌는 퇴화가 덜 돼 있다 하는 연구를 보면 6개월 동안 왼쪽 팔을 제어하는 뇌는 안 썼겠죠. 그러면은 간단히 과학적으로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뇌는 쓰면 쓸수록 퇴화가 둔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의 경륜과 젊은이의 패기를 융합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직장에 가면은 되게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그 사이에 살아오면서 쌓은 경륜이라는 게 있었고, 젊은 사람은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패기가 있었고, 이거를 잘 융합하는 게 조직의 성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경륜이 어쩌면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AI 시대를 맞이했는데
AI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꼰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는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경험이 없다고 해서 야, 내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대, 30대건 60대, 70대건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런 융합이 진짜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지, 이제 나이 든 사람의 경륜을 바탕으로 젊은 사람의 패기를 보태서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이 든 시니어라고 해서 예전처럼 지금 나이 든 시니어가 시니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1889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만든 기준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70세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65세로 바뀌었고 그거를 유엔이 받아들임으로써 지금은 마치 65세 이상은 다 시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5세 이상이 시니어라고 정의했을 때 1889년 그 당시에 또는 기껏 해봐야 1900년대에 세계의 인류의 평균 수명은 50살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80을 넘기는 나라도 있는 이 시점에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가 60세를 정년으로 퇴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60세가 돼서 정년 퇴직을 했다고 해서 그냥 놀 수만은 없는 그런 몸도 마음도 신체도 육체도 정신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를 사회에 활동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월급쟁이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바뀐 이 환경에 적응하자면 시니어라고 해서 창업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에서는 시니어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창업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장려하는 출발점에 있다는 말씀이지, 지금 시니어 창업이 보편화됐다거나 모든 사람이 다 취업 대신에 창업하는 게 낫다거나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그 은퇴 후 창업에 대해서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부정과 긍정으로 이분법으로 나눌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현역일 때 해온 경험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취업 못지않게 창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지, 시니어들의 창업 긍정적입니다. 꼭 취업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도 위험도가 높은 창업보다는 그래도 월급이 줄어들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취업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창업이라는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시니어가 돼서도요 창업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권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멋 프로그램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멋이에요, 세멋. 그런데 많은 분들이 AI 그러면 그거는 내 자식이나 손자 세대가 할 일이지 나는 AI 안 하고 그냥 대충 살다 죽을래, 그런 건 아니다. 이제 AI가 에이 나는 안 하고 살다 죽을래 그 AI가 아니고 에이 나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왜냐? 이제는 자기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AI를 전혀 모르고 살기에는
세상의 모든 부문에 AI가 침투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AI에 무식하면 마치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듯이 AI 문맹이 되면 손자한테도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유익한 AI 기능이나 추천할 만한 사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기성복과 맞춤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체형이 표준형이기 때문에 옷을 맞춰 입을 필요가 없어요. 대충 양복 파는 데 가서 그중에 찾아보면 딱 하나 바지에 단을 줄이기만 하면 대충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세멋 시청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런 AI는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세멋 시청자들이 모두가 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삶을 살아오신 분한테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 계시고 AI가 뭐야? 나는 전화기 기능도 전화할 때 말고는 안 쓰는데 무슨 스마트폰에 그 비싼 걸 사가지고 나는 전화할 때밖에 안 써. 이런 분한테 이런 건 꼭 하세요. 이거는 각자가 자기 치수에 맞는 맞춤형으로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를 안 하고는 손자한테도 무시받는 세상이 됐습니다까지가 내가 기성복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나는 어떤 종류의 양복을 입어야 돼?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사실. 지금 예전에 1960년까지 평균 낳는 자녀 수가 6명일 때는 자녀들이 많았지만 이제 지금 한 명도 모자라서 0점 몇 명을 낳는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뭐 6명 낳을 때라고 해서 뭐 자식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뭐 많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자녀들 또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면 보낼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노년에 느끼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잖아요. 고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가족을 대신해서 말벗이 돼줄 수 있는 그런 AI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 노인들의 거동을 돌보는 돌보미 역할을 할 수 있는 AI 기능도 나오겠죠. 이런 식의 시대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든가 반려동물의 역할을 하는 AI라는 그러한 물건이 나오겠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거는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세멋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병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긍정적으로 건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얘기는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노력을 하자는 뜻이에요.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자는 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식사 후에 단 10분, 20분이라도 걷는 거.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질병에 가지 않는 예방법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나라로 세 끼 밥을 못 먹는 가난에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나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식생활, 식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진국 병이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병들이 생겼다면 늘어났다면 첫째는 식생활을 고쳐서 운동을 늘려서 예방하는 것과 이제 기왕에 늘어났다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제 병이 났다고 해서 매일 우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병은 그냥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내가 질병을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했을 때, 또 노력한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라고 뭐 완전한 의미의 예방은 없는 거니까 왔을 때 병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망 원인이 무슨 질병이 뭐다 하는 거는 통계청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가 중요한 거지 평균이 어떠냐 그거는 그걸 연구하는 학자나 고민할 일이지. 좀 슬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란 아주 젊어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예요. 자녀들이 크면 이제 반대로 자녀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부모가 고민하지 않게 시집장가 가는 게 이게 이제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한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퇴직이라는 과정이 있고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돌볼 수 없게 되면 요양원이 됐건 뭐 그런데 가게 되겠죠. 그런데 가면 예전에 그 사람이 벼슬이 뭐였다, 사회적인 지위가 뭐였다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계급은 누가 자식이 많이 찾아오느냐, 누가 때 됐을 때 간식을 한 번이라도 쏘느냐, 이거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진다는 거기 때문에 자, 나는 현역일 때 이런 자리였는데 과거를 잊으세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나는 아직 요양원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어찌됐든 누가 가장 많이 찾아오느냐, 그 다음에 누가 귀에 있을 때마다 간식을 쏘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간식을 쏘느냐는 좀 이해가 되는데 누가 얼마나 찾아오냐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는 게 조금 슬프긴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슬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막 바로 들어와 가지고는 내가 전직이 뭐라고 어깨에 딱 힘이 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돼도 그 자랑하던 자기가 잘 키워서 잘 됐다고 자랑하던 아들, 딸이 한 번도 안 찾아오면 그래 뭐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랑했던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슬픈 이야기죠, 사실. 제가 이 책에 잘 안 보이실 건데 나이 드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보통은 나이 들면 몇 살이냐 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만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 메가더 원수가 가장 방에 걸어놓고 애송했다는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 16살의 노인도 있고 60세의 청년도 있다. 그래서 운을 맞추기 위해서 영어로는 쉽지 않아요. 16의 노인도 있고 60의 청년도 있다. 뭐냐? 60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호기심이라는 눈으로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살면 태도가 그렇다면 늙지 않는 거고 16이라도 태도가 늙은이처럼 하면 늙는 거죠. 호기심도 없이. 그런 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한다면 결국은 노화라는 거는 신체가 젊었을 때와 달라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정신은 자기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청년처럼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잘못 말하면 너 잘났다 이럴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깡촌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요즘에 초등학교를 한 2km 이상을 걸어서 다녀야 되는 촌놈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다리가 튼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걷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자기가 어떤 장소에서 딱 나오면 기사가 쫙 와서 대기하는 거를 호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리가 떨리기 전에 튼튼하게 걷는 게 호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란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쭉 둘러다보면서 특히 위를 많이 쳐다보면서 내 친구 중에 왜 나만 이렇게 못된 거야? 친구 세 사람 이름 대라 그러면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 못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 어찌 나만 힘들겠어요? 다 힘들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오늘 누구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건강하지 않은 건가? 그런데 불만,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가진 게 있더라도 행복해지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를 바라보고 사는 삶은 행복한 거고 안 가진 거를 계속 찾아내면은 행복하기 힘들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신건강이에요. 이 대목에서 내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린다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방식, 포지티브 띵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런 거짓말은 세상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는 게 인생이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포지티브 띵킹이에요. 세상에 제일 한심한 거짓말이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응? 어떻게 멋있게 죽느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는 건 한순간이지. 웰다잉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웰에이징이냐 이거지. 어떻게 잘 사느냐는 얘기를 웰다잉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는 걸 어떻게 예쁘게 죽지? 그런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추하지 않게 살다가 죽는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제 경우를 또 욕먹을까 봐서 겁나지만 제가 전쟁 중에 태어나서 지난 3월에 73세를 넘겼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오늘 세멋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체가 내 혼자 힘으로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겠죠. 내가 누구 덕일까 하는 거를 나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떠올리면 지구 여행을 끝내는 날 하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귀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지구 여행을 끝낼지 하나님이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몰라요, 내가 언제 끝낼지. 그러면 남은 인생, 웰다행이라고 했지만 죽을 때까지의 나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거냐. 내가 이 고마운 것들을 어떻게 빚을 갚고 살아갈 거냐 하는 자세로 사는 게 내 기준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늙음이라고. 그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 끼 밥을 먹게 된 게 1973년에 처음이에요. 아마 우리 PD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가 된 게 1973년에 처음이에요. 50년 됐어요. 하루에 1달러면 1년에 365달러죠. 1년 365일을 보통 한국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400달러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이 작년에 36,000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자살률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OECD 선진국 가운데 최악이라고. 아니 가난할 때도 안 하던 자살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 왜 이렇게 늘었을까? 한마디로 원인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많은 원인은 비교를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어려서 세 끼 밥을 못 먹고 한 끼 정도는 고구마에다가 김치 감아서 먹던 시절과 오늘의 나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와 오늘의 내 친구 중에 예전에 나보다 못했는데 잘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일 행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목 디스크 병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서울이에요. 전부 위만 쳐다보니까. 전부. 그래서 삶의 자세를 위만 쳐다보지 말고 전후 좌우를 둘러보고, 때로는 세멋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가 아닌가 하고 내려다보면 위안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위안을 받는 거. 이게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가졌으면 하는 태도예요. 아까 저보고 행복하냐고 물으셨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 74명인데 같이 졸업한 친구가 중학교에 10명 갔어요. 지금 대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4명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중학교 가야지 알파벳을 배우잖아요. 지금 혹시 기억나세요? 루트 2가 얼마인지? 무리수예요. 중학교 가야 무리수를 배워요. 그래서 내 국민학교만 나온 친구들은 무리수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무리수를 안 둬.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참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있냐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부러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위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 나만큼 힘든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더 많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특성은 틀린 거예요. 한국인만 비교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이 비교하고 살아요. 내가 증명을 할게요. 내가 어디 강의 가가지고 청중석에 있는 사람한테 그분이 4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엄마한테 첫 아이의 태어날 때 몸무게를 물어봐가지고 기억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뭐 3.2kg, 뭐 2.8kg, 뭐 4kg 다 기억을 해요. 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약하게 태어났는지 태어나자마자 체크하는 게 몸무게예요. 다 비교하는 동물이에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은 어디에 있냐?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밥도 못 먹는 빈곤의 나라가 하루 1달러는 세계은행의 빈곤 기준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달러를 많이 찍어서 2.15달러가 됐어요. 빈곤에서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는 세상으로 한 세대 60년 만에 바뀐 거예요. 50년 만에 바뀐 거잖아요. 73년에 새끼 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바뀐 게 너무 많아. 어려서 지주집 아들하고 머슴 아들하고 같이 국민학교 다녔는데 지금은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주집 아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선진국은 선진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100년, 200년 걸리기 때문에 한 세대 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뒤바뀌는 경우가 한국처럼 많지 않은데 한국은 유난히 세계에서 신분 변화가, 신분이라는 게 경제적인 신분 이야기예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 비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한국은 너무 신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Kicking of the Ladder라는 책이 나올 정도예요. 자기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올라올까 봐서. 그게 지금 대치동 영어학원의 특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기회는 줘야 되는 거죠. 기회를 안 주었다면 오종남이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겠죠. 깡촌놈이. 근데 지금은 힘든 거예요. 깡촌놈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도 공부하겠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PD가 말씀하신 대로 왜 한국 사람이 유난히 그렇게 비교한대요?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게 돼 있는데 빠른 발전 과정에서 생긴 여파로 한국이 유난히 더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라 그러면 또 건방진소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노후 독립이라는 책을 쓸 때 대상은 우선 독립이라는 말을 내가 왜 썼느냐. 독립은 어렵게 들리겠지만 홀로서기예요. 홀로 독자의 설립자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내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나라에 기대지 않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자. 그랬더니 노후 독립이 너무 딱딱하대요, 제목이. 그래서 좀 부드럽게 슬기로운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노후 독립이라고 붙였더니 조금 부드러워졌대요. 그래서 지금 2달 만에 3세 찍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항의를 받아요. 나는 이미 60이 넘어버렸는데 나보고는 그러면 죽으란 얘기냐. 홀로서기가 안 됐다면. 이런 부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30인데 정년이 30년이나 남았는데 지금부터 노후라는 단어를 쓰면서 준비하라는 거냐. 두 사람 다 내가 해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첫 번째 질문. 나는 이미 늦었지 않느냐. 내 친구 중에 사진 찍자 그러면 죽어도 안 찍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사진을 안 찍는다. 아마 죽을 때까지 찍을 수 있는 가장 젊은 사진은 오늘일걸? 내일 찍으면 오늘보다 더 늙었으니까. 안 찍으려면 모를까? 평생 나는 죽을 때까지 사진 그만 찍는다. 근데 영정 사진은 찍어놔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찍어놓는 게 제일 젊지. 이미 찍어놓은 사람 말고. 언제라도 늦는 건 아니다. 지금 60대인 사람은 지금까지 준비된 대로 사는 거예요. 노후 자금이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본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문에 쓰는 기자 귀담아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후 자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시점에 내가 준비한 자금에 맞춰 사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까지 모은 게 3억인데 5억이 필요하대. 내가 구멍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좀 그러면 벌어야 되겠네? 천만의 말씀. 버는 사람이 많겠어요? 까먹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창업 질문할 때 모든 사람에게 창업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지만 보통 사람은 창업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가 준비한 만큼에 맞춰 사는 거예요. 아니, 현역일 때 경조사비를 5만 원, 10만 원 냈다면 월급 안 받으면 경조사비 그렇게 낼 수 없는 거죠. 맞춰 사는 거죠. 체면?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된 겁니까? 앞에 질문. 나는 아직 30년이나 남았는데. 30년이나 남은 게 아니라 30년 남은 거예요. 인하가 아니에요. 30세면 월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이 60이 정년이라면 30년 월급 받는데 30년 월급 받는데 살아야 되는 시간은 90까지 60년 남은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1년 벌어서 2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뭐 쓸 것 쓰지 말고 준비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경제적인 준비만 준비가 아니에요. 60이 넘으면 1.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장수가 재앙일 수 있다더라. 2.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으면 뭐해서 삶의 보람을 찾을까. 정년퇴직한 다음 날부터 나는 하면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정년퇴직하기 전부터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장하고 출근하는 데가 없어질 때는 뭘로 소일을 할 거냐, 뭘로 삶의 의미를 찾을 거냐를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난 정년까지는 내가 딴짓 안 하고 내 지금 하는 일에 전념하고 살아야 돼. 그런 일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